이제 본래의 주제인 브루스 웨인의 귀환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크나이츠, 메탈의 전제는 파이널 크라이시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던 파이널 크라이시스의 주요 사건과 브루스 웨인의 귀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브루스 웨인은 시간 왜곡으로 인해 인류 초기 시대로 던져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정의의 리그를 상징하는 여러 그림과 기호 슈퍼맨, 원더우먼, 사이보그, 그리고 배트맨 자신을 동굴벽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의도치 않게 박쥐 부족이라는 새로운 부족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크나이츠, 메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 어딘가에서 박쥐 부족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부족의 기원이 브루스 웨인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브루스의 시간 왜곡은 다크 멀티버스에 있는 바르바토스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르바토스는 포지티브 멀티버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침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는 다크나이츠, 메탈의 사건들과 바르바토스의 개념에 대한 연결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트맨이 거대한 촉수 괴물과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 괴물은 단순한 적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심지어 이름도 있지만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이 괴물의 목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설정 자체가 흥미로운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괴물이 브루스 웨인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추격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가 인류 초기 시대로 보여졌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는 고담시의 초기 역사, 특히 식민지 시대 배경에 그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브루스 웨인이 숲에 사는 한 여성에게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그를 간호하며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브루스가 시간 왜곡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정의의 리그와 같은 상징적인 기호나 그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희미한 조각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과거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잔재들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렴풋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이야기는 베니싱 포인트라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모든 우주가 각자 자신의 버전을 가질 수 있는 교차 지점으로 묘사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DC 코믹스의 세계관에 더 익숙한 독자들이 댓글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준다면 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과거로 던져진 이후 그를 되찾기 위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슈퍼맨, 그린 랜턴, 리퍼 허머저지 코믹스에서 유명한 시간 여행자, 그리고 부스터 골드가 팀을 이루어 브루스를 찾고 데려오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슈퍼맨과 그린 랜턴은 주요 전력으로 활약하며 부스터 골드와 리퍼 헌터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잡한 구조를 탐색하는 데 경험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시간 여행자들을 모아 도움을 받기도 함. 이들이 베니싱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그 장소의 독특한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이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는 우주 또는 멀티버스가 기원에서 시작해 결국 이 단일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암시됩니다. 이 장소는 멀티버스가 붕괴하기 직전 모든 것의 끝을 나타내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독특한 설정은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며 브루스 웨인과 정의의 리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여정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베니싱 포인트의 개념은 시간의 끝에서 사람들이나 시간 관리자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류하며 거대한 타임캡슐을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며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태어날 때 이전 우주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보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존재하는 생물학적 혹은 기술적 장치, 혹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존재는 브루스 웨인이 시간 왜곡으로 이동했음을 알리고 그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각기 다른 시간의 순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랜트 모리슨의 비전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슈퍼맨은 배트맨을 찾는 일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미적합니다. 각 구체는 단일한 순간을 나타내며 배트맨을 찾으려면 이 모든 순간을 하나씩 탐색해야 합니다. 문제는 멀티버스의 붕괴가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브루스 웨인은 모르데카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본능적인 탐정 기질은
그의 존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탐정으로서의 직감은 그에게 식사, 수면,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문에 못 박힌 박쥐를 조사하며 이는 박쥐 부족이 부상했음을 암시합니다. 박쥐 지팡이는 여러 종교 단체에서 악마를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콜로니 힐에서는 박쥐가 악마나 악을 상징한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박쥐는 나쁜 징조나 미신과 관련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트 모리스는 이러한 현실의 개념들을 이야기 속에 능숙하게 녹여냈습니다. 모르데카이라는 이름 아래 브루스 웨인은 마티유라는 남성의 실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는 여러 단서를 분석하며 마침내 뜨개질 바늘로 마티유가 찔렸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바늘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지만 마티유의 옷은 꿰매져 있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브루스는 마티유의 아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현지 공동체는 점점 혼란에 빠지며 이는 브라더 말레우스라는 인물에 의해 더욱 부추겨집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악당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랜트 모리스는 이 부분에서 세일럼 마녀 재판의 주제를 연결시키며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를 종종 마녀의 소행으로 돌렸음을 보였음을, 다르게 보이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녀로 낙인 찍히며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가 당시의 광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라더 말레우스는 본질적으로 마녀 사냥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교회 문에 박쥐를 못 박자 그녀가 마녀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브루스는 그곳을 떠나 앤이라는 소녀와 재회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단서를 얻게 됩니다. 브라더 말레우스의 마녀 사냥꾼으로서의 역할은 공동체의 두려움과 혼란의 중심임이 분명해집니다. 애니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도 점점 더 드러나며 그녀는 실제로 마녀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자연과 동화되어 있으며 유대 기독교 신을 믿지 않고 자연의 신들과 유사한 신념을 따릅니다. 그녀의 이러한 관점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질적이고 소외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점은 모르데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는 브루스 웨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자신 역시 아웃사이더로 느끼는 브루스는 애니와 더욱 깊이 연결됩니다. 이후 장면은 마티유의 시신으로 전환됩니다. 시신은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브루스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탐정 기술을 사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브라더 말레우스는 일식과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여러 주장을 펼칩니다. 이러한 언급은 브루스의 기억 속에서 단편적인 이미지 일식과 다른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루스는 즉시 애니에게 돌아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답을 요구합니다. 애니는 자신이 아는 바로는 브루스가 어느 날 물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애니는 마을 사람들을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 이유를 신의 말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애니는 그들을 사회의 실패자들이자 억압받는 자들로 여깁니다. 그녀에게 마녀에 대한 그들의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애니는 결국 그들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자신만의 신들에게 기도하여 이 오만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짐승을 소환했다고 고백합니다. 곧 드러나는 사실은 그녀가 소환한 괴물이 바로 브루스 웨인을 추적하고 있던 괴물이라는 점입니다. 애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브라더 말레우스와 그의 무리가 그녀의 집을 습격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애니를 마녀로 비난하며 재판 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화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한편 브루스 웨인은 괴물과 싸우며 촉수를 막아내는 동안 주변 환경을 점차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동굴이 이상하게도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이곳이 고담시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 박쥐 동굴의 초기 형태임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시점은 다시 베니싱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슈퍼맨, 그린 랜턴, 리프 헌터, 부스터 골드는 브루스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사실은 그들이 대화하고 있던 구조물이 사실시간의 끝에 있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점입니다. 브루스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고 신비롭게 남아 있습니다. 슈퍼맨은 배트맨이 본질적으로 부비 트랩으로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다크사이드는 브루스를 오메가 제재로 공격하여 시간의 시작점으로 보내 죽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크사이드는 브루스를 단순히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를 추적할 괴물을 보내 그의 탐정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브루스가 시간 여행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결국 현대에 도달하여 다크사이드의 덫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암시적으로 표현되며 많은 단서들이 제공되지만 명확한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브러더 말레우스가 실제로 네이선 웨인, 즉 고담시에 정착한 웨인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랜트 모리스는 웨인 가문이 과거에 명예롭고 고결한 가문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무지와 편견, 잔혹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계몽되면서 웨인 가문 역시 변모해 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애니가 마녀로 몰려 제거된 후 브루스는 다시 한번 시간 왜곡으로 다른 시대로 이동합니다. 한편 고담시는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여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브루스가 물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그려지며 이는 애니와의 첫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적 시대에 도달하며 블랙비어드 선장의 선원으로 강제로 합류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다크나이츠 메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브루스 웨인의 귀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나이츠 메탈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참조되었는데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만화책 독자들에게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할 텐데 그중 하나는 레트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완벽한 레트콘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트콘 소급적 연속성이란 작가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탐구하면서 그 의미를 바꾸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트콘의 좋은 예는 플래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리 앨런의 배경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센트럴 시티로 이사했고 베리는 법의학자가 되었으며 어느 날 번개가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그를 플래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프 존스가 쓴 플래시 리버스에서는 새로운 레트콘이 등장했습니다. 빌런 이오바드 손 미버스 플래시로도 알려짐 이 베리의 삶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베리의 가족이 센트럴 시티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고 실험실에 화학물질을 준비하며 베리가 번개를 맞아 능력을 얻게 되는 모든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테일은 베리의 기원 이야기에 새로운 맥락을 씁니다. 다크나이츠 메탈과 연결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의 귀환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탐구하면 복잡한 층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루스 웨인의 귀환은 파이널 크라이시스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관련 영상은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나이츠 메탈 재생 목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이 다크사이드의 오메가 제재에 맞아 먼 과거로 보내진 이유를 다룹니다. 인류 초기 시대로 이동한 브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굴 벽에 박쥐 심볼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각은 그의 기억의 조각을 붙잡는 방법이자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초기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원시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한 무리의 원시인들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하며 서로를 늙은이, 아들 같은 기본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그룹의 젊은 멤버 중 한 명이 비전 퀘스트라는 통과 의뢰를 시작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부족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의미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랜트 모리슨의 이 부분은 인간의 성장과 문화적 의례가 가진 시대를 초월한 본질을 반영하며 이를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 연결시킵니다. 비전 퀘스트의 일환으로 그룹은 젊은이들을 통과 의례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늙은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주친 인물은 브루스 웨인이며 이 시점에 브루스는 혼란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끔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에 압도당합니다. 그룹이 늙은이의 지도를 구하려 하지만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늙은이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DC 전시회 M74에 처음 등장했던 앤스로, DC 유니버스에서 인류의 첫 소년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앤스로는 인류 초기의 상징으로, 그랜트 모리스는 이러한 클래식한 DC 전설을 현대 서사에 능숙하게 엮어냅니다. 브루스 웨인이 마주한 늙은이, 앤스로는 크라이시스 전 캐릭터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며 여러 영웅들과 교류한 인물입니다. 크라이시스 온 인피닛 어스 이후 그의 역사는 약간 조정되었지만 DC의 전설에서 상징적 인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브루스가 앤스로와 만나는 장면은 배트맨을 인류 초창기로 데려가 DC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중요한 인물 중 한 명과 연결시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룹이 동굴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슈퍼맨의 상징, 원더우먼의 심볼 등 익숙한 기호가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브루스 웨인이 기억의 조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앤스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적절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곧 이야기는 브루스와 디어 부족이 블러드 몹과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블러드 몹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이자 배트맨 코믹스, 특히 뉴 50P와 DC 리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러드 부족은 반달 세비지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흥미롭고 핵심적인 캐릭터입니다. 뉴 51 리부트 이전에는 반달 세비지의 기원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는 운석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불멸성과 몇 가지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콧 스나이더의 뉴 52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세비지의 배경 이야기가 확장되고 재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원은 디오니시움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디오니시움은 다크나이츠, 메탈의 주요 사건의 중심이 되는 5가지 금속 중 하나입니다. 이 금속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트맨이 이 금속들에 노출되면서 다크 멀티버스에 갇혀있던 바르바토스와 다크나이트들이 메인 DC 유니버스로 침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금속 중에서도 디오니시움은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로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불멸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반달 세비지는 디오니시움의 순수한 형태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불멸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적 요인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디오니시움은 점점 순도가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커가 나중에 디오니시움을 접했을 때는 이미 그 본래의 강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달 세비지의 배경 이야기와 디오니시움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은 다크나이츠, 메탈의 더 큰 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세비지와 배트맨의 신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데스 오브 더 패밀리와 엔드게임 사건 동안 조커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디오니시움에 노출되었습니다. 만약 디오니시움이 없었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니시움은 다크나이츠, 메탈에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금속은 브루스 웨인이 노출되어야 했던 5가지 금속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바르바토스와 다크나이트들이 포지티브 DC 멀티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브루스가 그의 여정 중 다른 순간에도 디오니시움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중요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초기 사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크나이츠, 메탈 스토리라인에서 우리는 박쥐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더 깊게 연결됩니다. 반달 세비지가 이끄는 블러드 부족은 박쥐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두려움과 지배를 통해 타인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반달 세비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상태에 있으며 수천 년 후의 지능적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부족은 잔혹한 철학을 따르고 있으며 세비지는 그들이 포로로 잡은 낯선 자 브루스 웨인의 몸을 소비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존재는 이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 그는 동굴 벽에 박쥐 심볼을 새겨놓았고 이를 발견한 디어 부족은 그를 박쥐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브루스를 처음 발견했던 디어 부족의 어린 소녀는 그의 유틸리티 벨트를 가지고 돌아와 브루스를 풀어줍니다. 소녀는 브루스를 박쥐의 인간이라고 부르며 브루스가 그려놓은 상징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브루스를 본보기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패에 박쥐 모양을 그리고 얼굴에 마스크처럼 보이는 가리개를 쓰며 배트맨을 따라합니다. 소녀는 브루스를 풀어주고 그의 도구를 되돌려줌으로써 브루스가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이 브루스를 풀어준 후
브루스는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며 동굴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달 세비지가 브루스를 먹으려 준비했을 때 그는 브루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곧이어 브루스는 거대한 박쥐를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돌아와 세비지와 맞섰습니다. 클라이맥스 전투에서 브루스는 반달 세비지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이 사건은 앞으로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루스의 행동과 그가 남긴 상징들에 영감을 받은 디어 부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박쥐 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이 시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다크 나이츠, 메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브루스 웨인의 과거 존재가 박쥐 부족의 성질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음을 디어 부족이 박쥐 부족으로 변모한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루스 웨인과 반달 세비지의 싸움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으며 브루스가 승리했습니다. 이후 브루스는 새롭게 형성된 박쥐 부족을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남겨두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반달 세비지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식, 지능, 그리고 힘을 확장하며 다시 돌아오지만 브루스에게 패배한 즉시 그 결과는 컸습니다. 블러드 부족의 구성원들은 그의 패배를 나쁜 징조로 여겼으며, 특히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세비지는 자신의 부족에서 추방당했고, 이것이 그를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천년간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쥐 부족의 형성과 박쥐 숭배는 바르바토스의 신화와도 연결됩니다. 다크나이츠, 메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브루스 웨인이 인류 초기 시대로의 여행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바르바토스에게 배트맨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를 먼 과거로 보낸 오메가, 제재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멀티버스 전발의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바르바토스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크 멀티버스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크 멀티버스에 갇혀있던 바르바토스는 이 정보를 활용해 탈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의 과거 여행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의 탈출 시도를 위한 씨앗을 심었으며, 이는 이후 다크나이츠, 메탈의 장대한 갈등의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과거로 이동하면서 바르바토스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가 먼 과거에 도착한 후 디어 부족은 그들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박쥐 부족으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부족을 자신의 계획에 활용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포지티브 멀티버스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크나이츠, 메탈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기문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시간 왜곡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흥미로움은 배트맨이 시간 속으로 던져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쥐 부족의 지속적인 존재와 유산을 밝혀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브루스가 떠난 뒤에도 박쥐 부족은 계속 번영하며 과거에 자신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편 정의의 리그는 브루스를 찾기 위해 시간 속을 뛰어다니며 인류 초기 시대로 돌아가지만 아쉽게도 그를 불과 몇 분 차이로 놓치고 맙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브루스는 다시 한번 시간 속으로 던져지며 또 다른 인류의 시대에서 깨어납니다. 이는 다음 화의 배경을 마련하며 그의 시간 여행이 계속되고 다크나이츠, 메탈과의 연결, 고리를 더욱 깊게 엮어나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당시 다크나이츠, 메탈은 아직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다크나이츠, 메탈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박쥐 부족이 형성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브루스 웨인의 시간 왜곡 후유증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디어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회고적 접근 방식은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이 요소들을 다크나이츠, 메탈에 통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모든 것의 기원으로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평화.